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세익 전무한게 제 이름을 얘기하는데 왜 이래 좀 낯설죠? 네, 박전무한께 이렇게 했었는데 박세익 전무한께 하니까 갑자기 좀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박전무한께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21일 오늘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신문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너무 많이 캡처를 해가지고요. 7개가 됐는데 최대한 좀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댓글에서 또 제가 몰랐던 점을 또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사진 맛집 이게 뭔가 했더니 요즘 신조어로 인스타용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을 사진 맛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뷰가 멋있는 곳은 뷰 맛집 이런 식으로 부른다네요. 맛집 실제로 음식만 맛집이 아니라 사진이 잘 나오면 사진 맛집. 뷰가 정말 멋있는 곳은 뷰 맛집. 네, 참 좋은 용어네요. 웜의 신박은 정말 신문을 맛깔나게 읽어주는 뉴스 맛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조카가 저희 아들하고 똑같은 또 얘기를 했었다네요. 조카가 대학에 입학해서 선물 사준다고 백화점 갔는데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자마자 폰에서 딱 검색해가지고 최저가 판매 사이트를 찾아내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자고 했다는 또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고요. 어제 저희 팀장님에 대한 과거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또 그 다음에 제가 하나투신에서 모셨던 팀장님은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이 바뀌는 우리가 타고난 뭐 운명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거,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네, 그리고 또 명상 얘기도 좀 했었고요. 또 하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훌륭한 스승 평생 뭐 제 마음속에 스승과 같은 그런 팀장님을 만난 게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또 하나의 계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남의 단점만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는 그게 바로 이제 정치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치판은 거의 뭐 그냥 아예 진짜 정치인 누가 누군지 거의 잘 모릅니다. 일부러 막 거의 피해 다니는 수준인데 왜 그러냐면 정치 쪽에서는 너무 상대방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어우 진짜 뭐 아수라판이잖아요. 그래서 정치판은 일단 멀리하는데 우리가 프레임을 항상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이래 프레임을 갖고 살아야 내 인생을 바꿔줄 스승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항상 이제 다른 사람의 단점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거 보면 저 사람의 눈에는 프레임에는 상대방의 단점을 찾는 이런 스캐너가 막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저는 이제 자꾸만 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세상을 바라보는 좀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스승도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7개 기사를 먼저 좀 빨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져왔고요. 한국경제 성공을 부르는 습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캐치프레이즈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옛날부터 한국경제신문 하면 딱 바로 밑에 성공을 부르는 습관 돼 있는데 성공하신 분들은 다 신문과 책을 많이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5개 경제단체 기업 경영권을 방어하는 포이즌 필 도입해야라는 얘기 이 헤드라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요 7개국 G7과 비교해서 한국의 기업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코스닥협회도 경제단체에 들어가나요? 20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 개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 세미나에서는 G7 주요국과 한국의 기업 법제를 비교했고요.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그 회사에서 각종 기업 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발표자로 나선 장근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이즌 필로 불리는 신주 인수 선택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포이즌 필은 말 그대로 포이즌 필이잖아요. 독약이잖아요, 독약.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인데요. 적대적 인수 합병이나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가 발생할 때 기존 주주에게만 저가로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G7 주요국 중 한국만 도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G7 국가와 비교한 결과 한국의 법인세 체계가 복잡하고 세율도 높다고 지적을 했다. 그는 복잡한 과세 체계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그 타이틀을 보고 깜짝 놀랐냐면요. 지금 이수원 팀장님이나 다른 기업 규제가 각종 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거 다 많이 해소해야죠. 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해소해야 됩니다. 법인세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자, 그런데 이 포이즌 필 말 그대로 독약인데요. 적대적 M&A, 뭔가 회사가 주주 가치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는 우리나라 특히 그죠? 주주를 한마디로 정말 주주를 개똥으로 보는 회사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이런 좀 과격한 표현 잘 안 쓰지만 한번 보면 정말 개똥으로 보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액 주주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기업의 PER이나 PBR이나 굉장히 저평가돼서 거래가 되죠. 근데 그걸 가치주라고 해서 사도 안 올라가는 이유가 주주 가치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업 가치가 해도 이 기업은 내가 잘 키워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내 자자 대대 손손 해가지고 물려주면서 회사의 경영이 어떻게 되든 그냥 우리 친인척들이 이 기업에 들어와서 계속 이제 월급이나 이런 걸로 이제 빼먹으면서 살 거야. 이런 느낌을 주는 회사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적대적 M&A가 아니라 경영진을 교체해버리죠.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교체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영진을 교체한다라고 했을 때 이 포이즌 필 같은 경우나 황금 주식 이런 거 있습니다. 한 주가 의결권 1,000명에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해서 괜찮아. 나는 경영권만 지키면 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미국은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스티브 잡스가 됐든 그런 게 있어도 주주총회에서 얼마든지 진짜 바꿔버릴 수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정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주 가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직 도입이 안 됐고 제가 보면 몰라서 그런 경영진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 그런 게 전반적으로 이 대주주들의 어, 의식이 계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거 도입하면 안 됩니다. 네. 그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언제든지 주총을 통해서 경영진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과 위험을 가지고 경영진이 일을 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인가 뭐 전자투표제 이런 게 도입되잖아요. 그렇게 도입되면 아무래도 주주들의 실제 소액 주주들의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가 이제 높아지면서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는 것 같아서 제가 내심 기분이 좋았는데 이런 거 포이즌 필 나중에 도입을 해도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예. 근데 이제 뭐 세금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약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돼서 그죠? 잘 돼서 많은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낸 거에서 또 세금을 내고 예, 그거까지는 좋죠. 근데 뭐 여기 이제 뭐 복잡한 법인세 그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뭐 과도한 뭐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오히려 대주주가 아유 뭐 회사 키워봐야 증여할 때 그 세금만 많이 내니까 요런 부작용은 어떻게든 좀 개선을 해서 전체적인 소액주주의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예, 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제철 스테인리스 스틸 시장에서 철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중국산 공세에 시설 노후 겹쳐서 차 강판 등 고급 제품군에 주력. 현대제철이 스테인리스 스틸 시장에서 손을 댄다. 예, 스테인, 뭐 녹이 쓰지 않는 철이다 해서 우리가 스테인리스, 스탱 이렇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거 스탱이잖아 하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이 스테인리스 스틸 시장에서 손을 댄다. 공장이 노후한 데다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습이 이어지자 아예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제가 왜 이런 기사를 읽느냐면요. 모든 제품에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해가지고 PLC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성숙기를 지나서 이제 쇠퇴기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는 제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지금 어느 단계인지 또 이 성숙 단계에서 쇠퇴로 들어갈 때는 절대 이제 투자하면 안 되죠. 네, 그런 이제 개념 정립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왜 현대제철이 스테인리스 스틸을 철수할까? 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달 말 스테인리스 스틸을 생산하는 인천 공장 생산 라인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 공장의 스테인리스 스틸 생산 규모가 10만 톤이었고요. 회사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노조에 알리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현대제철은 이 같은 결정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와 함께 인천 공장의 생산 시설 노후화를 감안한 조치인데요. 고가 제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산 시설에 투자해야 하는데 현대제철은 아예 관련 사업을 접고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이동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현대제철은 1990년 인천 공장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을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대 인천 공장 라인을 늘려서 연간 20만 톤까지 생산해 연 매출이 3천억 원 안팎에 달했다. 제가 지금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옛날에 인천제철을 현대제철이 인수해서 현대제철로 이름이 바뀌었던 게 아닌가. 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그래서 아마 90년 인천공장에서 이거 생산할 때는 아마 현대그룹이 아니었던 게 아닌가. 네. 그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면 또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때 인천공장 라인을 늘려서 20만 톤까지 생산해서 연 매출이 3천억 원에 달했었는데 중국산 제품과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자 지난해 1월에 현대 BNG 스테인리스 스틸의 영업권을 넘겼다. BNG 스틸? 네. 이후 수탁 생산에 주력을 해왔고요.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 BNG 스틸로부터 9월까지만 생산하고 이후 주문을 넣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공급처가 없어졌기 때문에 고심 끝에 스테인리스 스틸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고요. 이 인천공장 근무자들은 다른 사업장으로 전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제철은 중국 법인들도 잇따라 매각하고 있고요. 올 초 베이징 법인 매각을 공식화한 데 이어서 최근 충칭 법인을 매각하기 위해서 현지 기업과 MOU를 맺었고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 현대기아의 신차 판매량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 때문이었다. 그죠? 네. 세 기사 보겠습니다. 싸게 팔아도 남는 장사 1. 가격 후려치기에 한국 초비상. 아니 중국만 문제가 아니네요. 엔저업은 일본 철강제 저가 공습 저런 원엔 환율이 800원대에 추락을 하자 2015년 이후 최저라고 하고요. 고품질 일본산 여름 강판과 중국산보다 저렴해져. 일본 여름 강판이 중국산보다 더 싸졌다네요. 올 들어 수입 44%가 증가하고 국내 철강업계가 지금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일본 철강 기업이 엔저를 등에 업고 고품질 여름 강판을 한국 시장에 저가로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본의 철강제 덤핑 공세에 가격 경쟁력을 잃은 포스코 등 국내 철강사는 초비상이다. 고객사 이탈이 본격화하면 국내 철강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올 1월에서 8월 일본산 여름 강판은 155만 3천 톤이 수입됐다고 하네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나 증가를 했고요. 21년 수입한 일본발 물량 146만 4천 톤을 이미 초과했네요. 21년 기준으로도. 지난해 연간 수입량 166만 8천 톤도 넘어설 전망이고요. 철강 산업의 쌀로 불리는 여름 강판은 냉연 강판, 전기 강판 등 거의 모든 판재류의 소재로 쓰이는 주요 철강제입니다. 엔저로 인해서 고품질인 일본 여름 강판의 수입 단가가 중국산보다 저렴해지면서 수입량이 늘었다는 분석인데요. 가격이 나옵니다. 1월에서 8월까지는 일본산 여름 강판이 톤당 80만 7천 원으로 중국산 톤당 82만 2천 원보다 싸네요. 일본 제철, 니폰 스틸입니다. 그리고 JFE 스틸, 그리고 고베 제강 등 현지 철강사가 자국 유통 가격보다 15% 낮은 가격에 한국 시장에 덤핑하고 있다는 게 철강업계의 설명입니다. 어딨죠? 네.
국내 중소철강사와 중견가전업체를 중심으로 일본산 강판을 찾는 수요가 많아진 이유고요. 최근 백인당 다시 또 900이 깨졌어요. 제가 우리 웜앤 신박에서 거의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죠. 1,000원 깨졌다고 엔화 매수를 어디 뭐 다른 아마 유튜브에서 누가 말씀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저는 누군지는 모르는데요. 그래서 아닌데 지금 엔화 떨어지는 추이를 보면 2007년도 7월 달에 740원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기술적 그 지표들을 많이 보니까요. 이런 특히나 커머디티나 뭐 외환 딜러도 전부 다 기술적 지표를 보면서 매매하거든요. 그런 지표를 보면 이번에 1,000원 깨지는 흐름은 그래서 엔화 매수는 좀 천천히 나중에 바닥 찍고 돌아서는 근데 뭐 바닥 찍고 돌아선다고 했을 때 그것도 이제 바닥 찍고 돌아서는 지표 그런 거에 좀 유의하게 보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 바닥 지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900원에 깨졌죠. 백엔당 800원대로 떨어져 2015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일본 철강제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 지표가 뭔데 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는 그 변동성 지표를 일본 엔화 원엔 환율의 월봉 차트에다가 놔두고 보시면 아직까지 바닥 지표가 안 나왔습니다. 그거 한 20년치 보시면 뭔 말인지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국내에 유통된 외국산 여름 강판 중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전년 동기보다 5%포인트 늘었고요. 중국산 비중은 같은 기간 41%에서 40%로 떨어져서 일본산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외국산 여름 강판 중 일본이 58%나 되네요. 이진우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진우라는 이름을 참 가지신 분이 꽤 많아요. 그죠? 한국철강음이 제조업 경기 및 중국 부동산 침체 여파로 위기에 몰렸다 하면서 엄격한 산업 표준을 세워서 수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가 중국산에 치이고 일본 덤핑에 휘청 한국 철강업계 고객사 이탈 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월에서 8월 국내에서 쓰인 여름 강판 중 일본산 비중은 23%라고 하네요. 아까 위에 수입되는 여름 강판의 지금 50%가 그죠? 58% 거의 뭐 60% 정도가 일본산이라고 했는데 전체 지금 국내에서 쓰이는 여름 강판 중 일본산이 23%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년에는 15%, 22년에는 17%였는데 지금은 23%로 올라와 있고 2017년 그때 당시에 25%를 기록한 적이 있었네요. 그때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일본 여름 강판 총 수입량이 24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44%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본 제철하고 JF 스틸, 고베 제강 등이 엔저 효과 등에 없고 지금 한국의 여름 강판은 현지 판매 가격보다도 15%나 저렴하게 수출하고 있네요. 진짜 덤핑이네요. 일본산 제품이 늘면서 전체 여름 강판 가운데 외국산 비율도 올 들어서 40%.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포스코 같은 데나 뭐 현대제철 이런 데는 아무래도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영향을 받고 반면에 이 철강 강판이나 이런 걸 또 소비하는 쪽은 거죠. 가격이 싸지니까 오히려 이익이 되겠네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최근에 영업 마진이 좋아진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17년도에 아까 25%라는 요 부분 때문에 제가 잠깐만 원엔 환율에서 2017년도에 원엔 환율은 얼마였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잠깐만 좀 갔다 오겠습니다. 2017년도 연말 기준으로 947원이었네요. 근데 2016년도에 1170원 정도까지 갔었다가 원엔 환율이 쭉 떨어져서 그때 당시에 17년 말 기준으로 945원까지 떨어졌었네요. 그러고 나서 18년, 19년에서 20년 초에는요, 코로나 때 다시 118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020년 초에 코로나 때 기록했던 그 환율에서 계속 우하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좀 기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일본 철강사는 지금 싸게 수출해도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할 수 있다. 자국 유통 물량을 해외 내다 팔 수 있어서 도요타 등과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해진다는 점을 노린 행보로 보인다. 도요타가 아무래도 엄청난 철강 수요에 슈퍼갑 역할을 하고 있겠죠. 철강업계에서는. 그런데 아니 가격을 그렇게 싸게 달라고 하면 우리는 딴 데 팔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 제철 사장이 지난 2월 내수시장에서 철강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배경이다. 포스코 영업 현장에는 지금 비상이 걸렸다. 국내 고객사들이 저가 철강제의 대명사로 통하는 중국산보다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은 일본 철강제로 서서히 눈을 돌리면서다. 포스코 관계자는 열형 강판을 받아 다른 철강제로 가공하는 중소철강 기업이나 중견 가전 업체로부터 일본산만큼 판매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하네요. 일본에서 열형 강판을 수입하면 통상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포스코에서 구매하면 1, 2개월 내에 조달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늦더라도 저렴한 철강제를 쓰겠다는 업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형 강판을 제조하지 않는 동국제강 그리고 대한제강 등은 일본산 철근 유통량을 모니터링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대제철도 자사 열형 강판을 대부분 자동차 강판용으로 자체 소비하는 터라서 직접 피해를 보지는 않지만 철근 시장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철근 가격이 많이 떨어져 유통상들이 재고를 쌓아두고 있어서 피해는 아직 없다면서 중소건설사들은 줄어든 마진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산으로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네요. 한중일 3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도 엔저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 철강제는 올해 1월에서 8월 아세안 10개국에 306만 9천 톤 수출이 돼서 점유율 한 17%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325만 7천 톤 점유율 18.6%보다는 줄었네요. 거기에 일본 철강제가 한국 물량에 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성이 높은 동남아 시장은 한국 철강제 수출의 약 1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동남아 이런 쪽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철강, 화학 이런 데가 아마 자금률이 아직까지는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산 그리고 일본, 중국산이 이 동남아 시장에 아마 계속 수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도도 있겠네요. 인도. 철강은 주요 제조업 가운데 한국과 일본 기업이 수출 경합을 치열하게 벌이는 품목이고요. 일본 기업 대비
기술 수준, 시장 지배력, 가격 차별화 요인이 크지 않아서 수출 시장에서 경쟁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네, 단어들이 쭉 나왔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일본 기업 대비 기술 수준, 그리고 시장 지배력, 그리고 가격 차별화 요인이 크지 않아서 수출 시장에서 경쟁 강도가 높다. 예.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그죠? 네, 경제적 해자가 있어서 감히 기술적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면 기업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정말 뭐 세계적인 1등이야, 우리 쪽이 뭐 넘사벽이야, 뭐 그런 얘기들을 IR 할 때 가보면 많이들 얘기합니다. 많이들 얘기하면 저는 그냥 재무제표 딱 보고 영업이익률이 얼마인가 그거 보면 답이 다 나오거든요. 아니 그렇게 독보적인데 영업이익률은 왜 5%예요?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세계 1등의 그 우량한 회사들 보면 뭐 ASML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보면 다 영업이익률이 또 압도적으로 높죠. 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제품의 기술적인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차별화가 없으면 이 환율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에. 그래서 이 환율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말 그대로 이제 시클리컬이고 또 커머디티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범용 제품. 네, 이 범용 제품이 어떻게 엔화의 환율에 의해서 지금 경쟁 구도가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예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은 내년 탄소 배출권 ETF 나온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내년부터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 ETF가 시장에 나온다. 아직까지 없었나 보네요. 예전에 신한솔 뭐 해가지고 ETF, 그게 국내 탄소 배출권이 아니라 해외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2025년에 선물 시장도 도입된다고 하네요. 기업의 탄소 배출권 2월 규제도 연말부터 완화가 되고요. 추경호 장관 주재로 열린 배출권 할당 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 2월 한도 규제를 풀어서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국내 배출권 시장은 거래량이 매우 적고 가격 변동성은 주식시장의 4배를 넘을 정도로 커서 적정 가격 형성에 한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상품 다변화 등을 통해서 폐쇄적인 배출권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황금성 얘기하면서 거래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ETF도 나오고 선물 시장에도 도입되고 하면 투기적 거래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장에 거래량을 증폭시키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좋은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효과를 보겠다는 거죠. 예. 정부는 올해 배출권 거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서 금융사의 탄소 배출권 위탁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고요.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 증권사를 통해 위탁 매매하는 것처럼 탄소 배출권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중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근데 지난해 배출권 거래소에 가입한 기업 697개사 중 82곳은 거래한 적이 없고 야해 384곳은 연중 단 한 달만 거래에 참여했을 정도로 탄소 배출권 거래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부터 탄소 배출권과 연계한 ETF와 ETN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고요. ETF와 ETN은 각각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상품을 만들겠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출시하는 간접 투자 상품인데
개인 투자자도 쉽게 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면 2025년부터 개인 투자자의 탄소 배출권 직접 투자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25년부터는 그래요. 25년엔 배출권 선물 시장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업이 배출권을 다음 해로 이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하고요. 배출권 이월 한도는 현재 순매도량의 1배인데 이를 순매도량의 3배로 늘리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탄소 배출권 100톤을 보유한 기업이 각종 감축 노력을 통해서 50만 톤이죠. 50만 톤을 배출했다면 나머지 50만 톤은 시장에 팔 수가 있네요. 이 중 10만 톤을 100톤 아니 뭐 만 톤이라는 얘기가 없었네요. 100톤 중에 50톤. 네, 여기 오타가 있어 놓으니까 이제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100만 톤 중에 100만 톤. 네. 톤. 네. 100톤, 50톤. 네, 그냥 아예 100톤 중에 50톤을 배출했다면 나머지 50톤은 시장에 팔 수 있고 이 중 10톤을 시장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2월 가능한 배출권은 현재는 10톤인데 남은 30톤은 2월 되지 않고 사라지기 때문에 기업은 이 물량도 시장에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뀐 제도가 적용되면 기업은 30톤을 시장에 팔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경기 하강으로 배출권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업이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배출권 가격이 급락했다네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가 가장 활발한 23년 배출권 가격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톤당 14,600원이었고요. 1년 전에는 27,750원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또 투자할 거리가 또 하나 더 늘었다 그죠? 탄소 배출권 시장까지 또 열리네요. 시간이 한 5분 남았네요. 네, 그 다음은요. 리튬을 정복해야 전기차의 승자가 된다라는 또 기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 및 광산 기업이 주도해온 광물 확보전에 테슬라, 폭스바겐,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까지 가세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니켈 등에서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가 지난해 457억 달러에서 2035년 12년 뒤에는 7천억 달러로 딱 한 15배, 17배 정도 성장할 전망인데 스마트폰, 노트북, 무선 헤드폰 등 기존 쓰임새에다가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 탄소 중립을 위한 청정 기술 분야에서도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배터리 업계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필수 광물 채굴 및 가공에 투입해야 하는 투자액은 7,300억 달러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900조가 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 업계의 두 가지 양극재 기술, NMC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NCM과 LFP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테슬라의 BYD,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사 CATL과 LG엔솔, 배터리 제조사와 BHP 등 광산 기업까지 광물 수급 전선에 뛰어들었다면서 어떤 종류의 배터리가 승기를 잡는지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이라고 정했네요. 완성차 기업들이 광물 공급망 전쟁에 참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미중 갈등이 꼽힌다.
그렇죠. 중국이 배터리 전체 공급망을 60% 이상 장악한 상황에서 IRA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미국이. IRA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산 소재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죠. 자동차 기업들로서는 비중국산 소재 광물을 안정적으로 실어 나르는 게 기업의 존폐를 가르게 된 거죠. 테슬라는 최근 브라질 리튬 광산 등을 보유한 캐나다 광산 기업 시그마 리튬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요. 폭스바겐 그룹은 근데 이 검토가 어떻게 보면 배터리 회사에 대한 하나의 뭐 이런 약간 좀 협상 카드로 쓰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5월 캐나다 온타리오에 배터리 셀 공장 설립 계획을 좀 발표했고요. 2달 뒤 7월에는 경쟁사 스텔란티스와 함께 1억 달러를 들여서 특수 목적 회사 ACG에 출자를 또 했죠. 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다 봤고요. 배터리 최후 승자 아직 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도요타는 호주 광산 기업 올캠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뒤에 올캠을 통해서 캐나다 리튬 기업 리벤트를 인수하기로 했네요. 현대차 그룹은 니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1위 비철 금속 기업인 고려아연 지분 5%를 인수했고요. 세계 자동차 제조사 가운데 유일하게 배터리 부품 공급망을 내재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중국 1위 전기차 기업 BYD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BYD는 지난 6월 중국 최대 리튬 생산지인 장시성 리튬 광산 프로젝트에 42억 달러를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 CATL은 최근 직접 광산 회사를 아예 차렸고요. 중국 내 리튬 광산 2곳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 그동안 해외 광산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리튬을 확보했다면 광산 자회사를 통해서 리튬 채굴 및 판매를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LG엔솔은 올해 캐나다의 시그마 리튬과 독일 벌칸 에너지 등과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문제는 아직 배터리 최후의 승자가 판가름 나지 않았다는 데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엘버말 등 리튬 광산업체들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세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 리튬 전성 시대를 자신하고 있지만 나트륨, 소듐, 이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을 했네요. 최근엔 흑연 대신 실리콘이 들어간 음극재 개발에 속도가 또 붙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대진대의 이호준 교수님인가? 예, 그저께 식사합시다에서 만나 뵙고 제가 요 질문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이게 NCM하고 LFP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한쪽이 완전히 나중에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공존하는 건지 예,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공존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예, 관련된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니켈 리튬 가격 2, 3년 뒤에는 다시 또 뛸 거라는 또 기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네, 요까지만 좀 읽어볼게요. 최근에는 리튬 가격이 계속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전기차 핵심 광물인 니켈과 리튬 가격은 현재 공급 과잉으로 작년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2, 3년 후에는 공급 부족으로 전환돼서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네요. 런던 금속거래소 LME의 니켈 선물은 올 초 톤당 29,986달러 한 3만 불에서 지금 35% 내린 19,60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훨씬 많이 빠졌죠. 아, 여기 적혀 있네요. 같은 기간 아니네요. 같은 기간 광주 선물 거래소의 리튬 가격도 51만 9,500 위안에서 18만 2,500 위안으로 그래요? 같은 기간 올해만 65% 급락을 했네요. 중국에서는. 네. 니켈 가격 하락세는 중국의 수요 부진과 인도네시아의 생산량 증가가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예, 원인 파악이 중요하죠. 중국의 수요 부진과 인도네시아의 생산 증가네요. 수요는 부진하고 공급은 늘고 있네요. ING은행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스테인리스 강 최대 생산국인 중국 스테인리스 나왔습니다. 중국이 올 상반기부터 수요 부진을 겪으면서 니켈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고요.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스테인리스 강 제조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니켈이. 니켈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니켈 채굴량을 전년 대비해서 48%나 늘렸네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또 41% 늘렸다고 합니다. S&P 글로벌은 약 4년간 공급 과잉으로 니켈 가격이 낮게 유지가 되고 4년 후에는 공급 부족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신규 니켈 발굴 및 매장 데이터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새로 발견한 니켈 매장지가 76곳밖에 안 됐었는데요. 지난 10년간은 4곳에 불과하다. 니켈 광산의 리드 타임, 광산 발굴에서 생산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이 리드 타임이 17년이나 걸려요. 17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니켈 공급은 늘어날 전망이라고 S&P 글로벌이 분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니켈 가격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톤당 5,625달러로 떨어진 뒤 얼마까지 떨어질 건지 나오네요. 5,600달러 정도까지 떨어진 뒤 27년에는 22,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네요. 네. 리튬 수요도 25년 전후로 공급량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피치 솔루션 연구기관인 BMI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32년까지 중국 전기차용 리튬 수요가 연평균 20.4%씩 증가하는 데 비해서 중국 리튬 공급량은 연평균 6% 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중국은 세계 리튬 수요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 여기 화웨이 미 반도체 제재 후 또 우회 금지 소프트웨어로 감시 카메라 칩 생산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메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